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언급을 했듯이 우리의 디아스포라는 뭐 언제부터 또 어디로 이어졌을까? 보통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뭐 자의적이 됐든 뭐 타의적이 됐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인데, 우리의 디아스포라는 뭐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고 오히려 슬픔과 고통 또는 아픔이 있었던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근대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참 우리 역사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디아스포라는 뭐 아주 오랜 역사 이야기는 빼고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근현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면 크게 이제 4개의 시기로 이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가장 많이 이주했던 시기는 이제 조선시대 말기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도정치 시기. 그래서 1860년대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 시기는 대략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시기였던 191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요 시기는 뭐, 지역적으로는 뭐 가까운 중국이 있겠고요. 뭐 만주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영토였던 연해주.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이민을 처음 시작했던 미국의 하와이 이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합법적인 이주였던 멕시코. 뭐 그 외에 기타 지역으로 떠났던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일제강점기 때 뭐 어디를 떠났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떠납니다. 가장 많이 떠난 지역은요, 그 중국의 만주, 그리고 일본 본토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지역으로도 일부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가 이제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시기부터 1962년까지 우리 정부가 이민 정책을 수립한 시기까지로 봅니다. 뭐 시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그 이민 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또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2년부터 현재까지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뭐 그 주변에 해외 이민을 많이 가시는 분들을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뭐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은 이민을 참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또 특히 많이 간 게 88 올림픽 지나고 나서도 많이 갔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 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고요. 요즘도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도 많지만 지금도 이주를 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거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찌 보면 이제 눈물로 시작된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중국으로 이주했던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원이 부릅니다. 터.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설악산을 휘휘 돌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동해바다 큰 태양은 우리의 희망이라. 이 내 몸이 태어난 나라 온 우리의 빛나라.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구나. 백두산의 호랑이야 지금도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한 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봐라. 얼어붙은
흘러가야 옳지 않겠나. 태극기의 벌럭임과 민족의 커다란 꿈, 통일이여 어서 오너라. 모두가 기다리네. 불러라 불러라 우리의 노래를. 그날이 오도록 모두 함께 부르자. 무궁화 꽃내음 삼천리에 퍼져라. 그날은 오리라. 그날은 꼭 오리라. 신영원이 불렀습니다. 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첫 번째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가 이 중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우리 중국 동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중국 동포분들이 꽤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부르는 호칭이 조선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들 부르세요. 왜 이름이 조선족이라고 이 용어를 쓸까? 저도 사실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 동포를 지칭하는 용어는 사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죠. 중국은 현재 중심이 되는 민족이 이제 한족이죠. 그리고 이제 그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은 좀 특이하게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거기 민증에 보면은 민족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민등록증에 뭐 이름, 뭐 나이,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은 어느 민족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명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족, 묘족, 뭐 회족, 조선족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족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이제 어쨌든 우리도 중국 내에서는 이제 소수민족이니까 명칭을 붙였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당군이 세웠던 뭐 조선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남아있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하는구나. 물론 뭐 지금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이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까운 북한을 두고서 같은 민족이니까는 조선족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선족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붙인 명칭은 아니죠. 중국이 이렇게 붙인 명칭인데 중국이 사용하는 민족의 명칭을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가 타당하냐? 이것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2동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란 뜻이죠.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제1동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제2동포가 되겠죠. 제가 앞에서 중국 동포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제중동포라는 말 아니면 중국동포라고 하는 게 타당한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명칭은 중국이 소수민족을 부를 때 쓰는 용어인데, 그러면은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중국에 있는 55개 소수민족으로 우리가 부르는 게 옳으냐? 제가 봐서는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제중동포라고 부르는 게, 또는 중국동포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 이 말은 좀 우리가 한번 고민을 더 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 사실은 많은 함의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국내 여러 그 매체에 중국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뭐 특히 영화에서 보면은 뭐 청년 경찰이라든지 왠지 그 중국 동포들과 북한을 함께 엮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돼서 조선족 그러면은 사실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은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그 국교를 수교를 다시 한 게 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전쟁 이후에 중국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오늘날 대만이라고 불리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는데 그 외교 관계 수립하다가 90년대 초반에 소위 그 동구권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하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수립됐을 때 우리가 이제 국교를 맺으면서 이제 중국의 문호도 열리면서 이제 우리가 중국과 그러니까 대만과의 외교 관계는 끊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실 굉장히 시끄러웠죠. 대만에서는 한국 너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결국 대사 관계를 이제 끊으면서 당시 대만에서는 혐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한국과 더 이상의 외교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래서 한국 상품 불매 운동 등등등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제적인 그 이유가 컸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본격적인 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일 때문에 중국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 내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도 이제 차츰 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게 그 압록강을 건너서 동북 삼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이 세 개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요동성, 길림성, 흥룡강성 이 세 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역시 길림성, 지린성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좀 보면은 그래도 나름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자치주 정책인데 소수민족이 좀 일정 규모 이상 살고 있는 지역에는 소위 이제 자치주라고 해서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길림성 안에 지린성 안에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하죠. 옌벤이라고 하는 곳에 자치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주가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문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 동포들이 우리 말을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의 그런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주가 있다는 얘기는 공식 언어를 중국어와 그 민족어를 같이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뭐 행정관서의 모든 행정 서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우리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 뭐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겠지만은 뭐 길림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길거리에 간판이 한국어가 다 되어 있고요. 뭐 한국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하는데 언어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같은 우리 동포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고려인 동포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죠. 좀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소련의 그 민족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 때문에 우리말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을 뭐 배울 기회도 없었고 또 사용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뭐 집안 내에서야 이제 우리말을 사용했겠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모든 언어가 러시아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당연히 그 뭐 2세, 3세로 내려가면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어쨌거나 이런 정책 때문에 이제 중국 동포들은 그 우리말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중국으로 이주를 했는가, 이제 그 상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현재 이제 중국이 수립되기 전에는 이제 중국도 큰 혼란한 시기가 있었죠. 소위 이제 중국이 이제 청나라가 붕괴된 이후에 중국이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정부로 나눠지게 돼서 이제 큰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수립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주한 거는 이제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이죠. 이제 청나라 때로 올라갑니다. 청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쪽 우리나라 만주 쪽에 살고 있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여진족이 이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병자호란 뭐 다 기억하실 텐데 그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게 이제 청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나라에 이제 쳐들어왔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청나라가 쭉 이어서 오랜 세월 중국을 지배했던 거죠. 그래서 여진족이 이제 그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 정부를 세웠을 때 자기네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쪽 만주에서 이제 중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원 지역, 오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중국 본토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쪽 지역을 봉금 지역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는 이제 들어가지 마라.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압록강, 두만강 위쪽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청나라의 그 발상지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들이 살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어찌 보면 이제 텅 비었죠. 물론 이제 뭐 사람이 아주 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그러니까 여진족이 떠났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비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중후반기를 거치면서 청나라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합니다. 중국에서 청나라 때 아주 유명한 황제가 3명이 있어요. 뭐 권룡제, 강희제, 옹정제 이 세 사람의 황제 때 아주 중국이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뭐 우리한테도 뭐 익히 알고 있는 뭐 권룡제 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어떤 이 시기에 중국이 사회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인구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물론 이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늘어난 인구가 더 이상 이제 살 곳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쪽 그 산동반도라든지 뭐 하북이나 하남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그 봉금 지역으로 선포했던 그 동부 삼성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나라 정부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가까운 그 백두산 일대에 그 인구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봉금 정책을 해제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중국이 1850년대부터 이제 그 지구 반대쪽에 있는 그 유럽의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이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아메리카 지역을 식민지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아시아로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였던 이제 중국, 청나라를 이제 상대로 해서 본격적인 침략 정책을 전개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니까 사실 영국도 이제 사실 아시아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뭐 한번 붙어보니까는 이건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말이죠. 이빨 빠진 호랑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을 침략하게 되는데 그것을 본 유럽에 있는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럼 우리도 해가지고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국이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 유럽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이제 근대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뭐 사실 이제 오랜 세월 수천 년간 자기네들이 이제 중하라고 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다 변방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럽도 이제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을 어떻게 맺는지를 잘 몰라요. 굉장히 뭐 자기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자세로 조약을 체결하는 걸 보고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니 전쟁에서 패했으면서 자세가 왜 저래라고 이제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재자로 나섰던 것이 이제 러시아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이제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어떤 정세와 정서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청나라한테 훈수를 둡니다. 야, 유럽 애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옆에서 도와주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이제 차례차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 뭐 러시아가 그냥 공짜로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야,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도와줬으니까는 기브 앤 테이크야 하면서 이제 바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때 중국이 청나라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건 땅이야 해가지고 그 땅을 러시아한테 넘겨줍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연해주죠. 1860년에 이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러시아 사이에. 그래서 우리나라 두만강 건너에 있는 이 바닷가 쪽에 있는 이 연해주 땅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런 변화가 이 시기에 이제 연달아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는 이제 청나라 정부가 야, 이거 그동안에는 이제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참 난감했는데 이제 땅까지 떼어주니 이쪽 지역을 좀 경비를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어있는 이 땅에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이주를 시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당시 이제 조선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이주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봉금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이 땅이 대략 한 18세기 말쯤 되면은 이제 인구가 한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주적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비어있는 그 땅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거나, 또는 봄에 갔다가 추수를 해서 가을에 돌아오는 어떤 계절적 이주,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전에 가도 되나 하면서 이제 살짝 갔다가 돌아와 보니 뭐 반응이 없네.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는데 뭐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봄에 갔다가 가을에 한번 와볼까 하면서 이제 갔다 오니까 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예 여기서 살아도 될까? 그랬더니 뭐 또 별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1860년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1860년대에 본격적인 이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음악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아침 이슬.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태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양희은이 부른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조선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된 거는 이게 이제 좀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18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조선에서 엄청난 그 재해하고 흉년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6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이 3년간 연속으로 있었던 이 가뭄과 흉년, 이 재해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사실은 그 이 관리들의 학정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시기를 이제 세도정치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관리들이 이제 소위 이제 탐관오리들이 엄청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세도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다 왕으로부터 이제 세도 가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방 관리들이 소위 이 세도 가문에 줄을 대 가지고 관직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도 가문에게 준 그 돈을 관리가 돼서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해서 메꾸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뭐 그냥 농사 지은 거를 탈탈 털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 사회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붕괴되는 원인도 결국은 이제 그 이 경제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은 10분의 2를 이제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데, 이 자영농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속속 무너지게 됩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살기 때문에 자기 땅을 잃게 되면 결국은 이제 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작은 뭐 어쨌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게 되는 거잖아요. 뭐 주로 이제 양반들이 다 그 땅을 이제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이 그 소작농들한테 세금을 얼마를 받냐면, 소위 이제 소작을 하게 되면 이제 50%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반타작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확량의 10분의 5, 그러니까 절반을 내게 되니까 뭐 남는 게 없죠. 근데 예전에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은 10분의 1을 냈는데 이제 절반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 절반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 소위 지배층 양반들이 더 걷어가죠. 뭐 예를 들면 뭐 수세를 더 내라, 물세를 더 내라, 뭐 농기구를 빌려갔다, 뭐 이런 갖가지 명목으로 이제 뭐 10분의 6, 10분의 7 이렇게 걷어가니까 농민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봐야 남는 게 없어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여행가들, 외국의 여행가들, 뭐 비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내지는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데, 게을렀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농사 지어봐야 남는 게 없어요. 농사 안 지어요. 농사 지으면 뭐합니까? 다 털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축적되고 축적된 게 이제 1960년대
중후반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3년 연속 이 가뭄과 흉년이 발생하니까 이제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밀어내는 요인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이쪽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압록강 바로 건너 간도 지역이라고 하죠. 그 당시 1860년대 이미 건너간 사람들이 한 7만 7천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한두 명 갔다가 이제 한 가족, 그 다음에 한 마을이 이제 막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10년에서 이제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조선 총독부의 그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때 많은 농민들이 이제 소작농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그 토지, 땅, 뭐 이제 논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참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권리가 여러 권리가 중첩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 그 다음에 이 토지의 경작권, 이게 이제 두 개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이건 내 땅이야라고 하는 소유권이 있고요. 하지만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농사짓지는 않잖아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제 경작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농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농사 지은 땅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뭐 바뀔 수 있지만은 소유권은 뭐 A라고 하는 양반에서 B라고 하는 양, 김씨에서 이씨로 바뀔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이 땅은 갑돌이라고 하는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짓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소유권이 있었는데 일제는 이제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아니 여기 왜 두 가지 권리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무조건 소유권이 우선이야 해가지고 소유권만 인정하고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조선의 농민들이 소작농이 되면서 살기 너무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 지주가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고, 일본인 지주에 의한 착취, 또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땅을 넘기면서 땅을 잃은 많은 농민들, 결국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만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빼앗긴 뒤로는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떠난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1910년쯤 되면은 이쪽 지역에 중국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 한 22만 명 정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죠. 그 이후에 1930년쯤 가면은 인구가 한 6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게 될까? 이게 이제 일제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931년에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쪽 만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일본 군인들을 많이 이주시키면서 이쪽 쪽에 만주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 마지막 황제 부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청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청나라의 그 마지막 황제를 이제 만주국의 황제로 이제 세우게 되잖아요. 이제 바로 그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쪽 그 만주 지역, 중국의 동북 지역인데 이 지역을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병참 기지 또는 식량 기지로 활용하고자 했던 거죠.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병참 기지하고 식량 기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만주 지역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이 1년에 1만 호씩 이주시킨다. 왜냐하면 이제 식량을 생산하려면은 농민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거주해야 일본이 지원을 받을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식량 생산을 증대하려고 했던 거죠. 1935년에 그 연변에 보면은 125개의 집단 불악이 형성이 되었고요. 당시에 수용된 농가가 약 14,700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년부터 36년 사이에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돼 가지고 39년도쯤 되면은 동북 지역에 약 한 13,000개가 넘는 집단 불악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31년에 이제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고 32년에 만주국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식민지 조선인의 만주로의 집단 이주를 도모하게 됩니다. 우리 안산에도 보면은요, 1930년대 중반에, 이 만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샘골, 당시 이게 최영신 선생이, 활동했던 시기가 그 무렵이잖아요. 30년대 초반에 들어오셔가지고, 35년도 1월 달에 돌아가시는 그 시기에, 이 샘골 마을에서도, 만주로, 집단 이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산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60년에 그 60만 명,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30년에 60만 명에 달했던 그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의 인구가 40년에 가면은 145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증가죠. 당시에 이제 만주 쪽에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시 이제 일본이 이 만주국을 세운 다음에 이쪽 지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면은 만주가 지상의 낙원이다. 그래서 만주 낙토 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그 발행된 엽서 우표를 보면은요, 이런 우표가 있어요. 오족 협화라고 하는 그런 우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5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그 발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그 엽서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5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만주 지역과 관련된 5개 민족을 상징하는데, 가운데에 일본의 이제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우리 조선 사람, 그 다음에 중국 사람,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만주, 여진족, 이렇게 5개 민족이 협력해서 그 유럽의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아시아의 번영을 이루자,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5개 민족이 함께 손잡고 여기다가 지상의 낙원을 세우자, 뭐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해방되기 전까지는 이제 더 늘어났겠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만주에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니까는 들어오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제 만주에서 조선으로 귀환한 사람은 한 인구의 한 40% 해당되는 한 70만 명 정도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죠. 한편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일본이 이제 패망한 이후에 중국의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해방돼서 이제 들어왔지만 중국은 아직 두 개의 어떤 이제 큰 세력 간의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 공산당을 이끌었던 모태동, 마오쩌둥 공산당을 도와서 당시 그 중국에 살고 있던 우리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과 사람들이 그 중국 공산당을 도와서 해방 전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열심히 그 공산당을 도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좀 남다른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맹이 아니라 피로서 맺은 동맹이다라고 해서 혈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를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조선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뭐 토지개혁이나 뭐 정권이 건설되고 해방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이 기여한 바가 컸기 때문에 중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고요. 또 새롭게 이제 중국을 건설하는데 핵심 민족이다 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치주를 인정했던 거고, 특히 이제 1949년에는요 소수민족의 대학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종합대학인 연변대학을 설립을 하게 됐고요. 1952년 9월 달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중국 정부가 처음 수립됐을 때 사실 우리 민족은 중국과 함께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국가를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을 그냥 내치지는 않았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소위 1956년부터 시작된 반우파 운동. 그래서 관료주의라든지 뭐 종파주의라든지 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숙청이 되죠. 이 사건이 중국 내부에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홍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숙청이 됩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피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 중국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도 오게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연변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리더 그룹이었던 교육자 또는 예술인 또 문인들이 많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형당한 사람이 약 한 3,000명에 달한다고 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참 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우리 민족은 중국에서 이제 과계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중국 동포들은 과계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계민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역사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에 걸쳐서 거주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니네는 여기도 살지만 뭐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는 과계민족이다. 그런 어떤 이제 특수성을 가지게 되면서 또 많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니네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남한의 간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걸 이제 좀 확대해 보면 뭐 나중에 이제 우리 고려인 이야기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연해주에 살던 우리 고려인들이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 이주가 되는데요. 강제 이주되기 직전에 우리 당시 연해주에 살고 있던 18만 고려인들 중에 소위 리더 그룹들 약 한 2,500
500명을 몰래 끌고 와서 다 총살을 시킵니다. 이 참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도 있었고 소련에서도 있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중국 땅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91년까지 쭉 90년대까지 살다가 이제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90년대 넘어서서 이제 소위 북한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제 남한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남한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교류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이 남한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밀려오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동포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200만 가까이 중국 동포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이제 남한으로 와서 뭐 현재는 중국 동포 사회가 이제 무너질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중국으로 건너갔던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정착을 했고 또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들이 오늘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가 부릅니다. 상록수.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가 끝내